같은 심각한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감기와 악성 종양 사이에는 근본적인 생리학적 차이점이 전혀 없다. 모두 강도만 다를 뿐 축적된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는 몸의 시도다. 여러분의 몸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제거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코감기나 상부호흡기 감염을 막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숨막힐 듯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억누른다. 이것은 많은 양의 세포 노폐물과 산성물질 그리고 약에 포함되어 있을 독성 화학 물질들을 세포들 주변의 조직에게 방치하도록 우리 몸을 강압한다. 몸이 스스로를 세정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것은 세포들의 기본적인 신진대사에 변화를 주고 결국은 DNA 분자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포의 세포 핵에 들어있는 DNA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과 기능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600억 개의 유전자를 이용한다. 생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DNA는 세포의 생존을 위해 유전적 설계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다. 변이를 일으킨 세포들은 독성 노폐물이 쌓여있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 주변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영양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영양분이 부족한 세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스스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 퍼져나가고 커지는 원인이 된다. 악성 세포들의 성장은 혐기성인데 이는 그들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또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정상 세포와 암 세포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증명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이 두 세포는 모두 포도당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지만 정상 세포는 포도당과 결합하기 위해 산소를 이용하는 데 반해 암 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분해시키면서 포도당 분자 하나당 정상 세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15분의 1밖에 얻지 못한다. 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산소와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의 세포들을 감싸고 있는 조직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은 해로운 노폐물들이나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과잉 단백질, 그리고 죽은 세포의 잔해물과 같은 유해한 물질들로 인해 심각하게 폐색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모세혈관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막히면 암세포는 당분에 대한 채울 수 없는 식욕을 갖게 된다. 이것은 또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암 발병률이 높은지 혹은 암 환자들이 왜 그렇게 자주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말해준다. 암세포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주로 젖산인데 이건 건강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알칼리성에 가까운 몸을 갖고 있는데 반해 암 환자의 몸은 그토록 산송도가 높은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 몸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심지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점점 더 많은 양의 당분을 공급한다. 이는 곧 손상된 암세포가 늘어날수록 정상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점점 줄어들어 설탕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성 물질이 축적된 몸에서는 산소와 에너지의 농도가 매우 낮은데 이것은 암이 가장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독성 물질들과 암의 에너지원이 제거되지 않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경우 암과 연관된 낭비가 심한 신진대사가 자동적으로 반복되어 암이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다 해도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체 조직의 낭비와 최종적인 산성 혈증 때문일 것이다. 현재 유전적 돌연변이를 암의 주 원인으로 믿고 있으나 사실은 세포의 기근 상태로 인한 결과이며 자주 실패하기는 하지만 삶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몸에서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항생제의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 죽지만 우리 몸에서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항생제의 공격을 받으면 대부분 죽지만 그중 일부는 살아남아 자신들의 유전적 설계를 변경하여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누구도 죽기를 원치 않는데 이는 세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자연법칙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도 적용된다. 암은 몸이 살아남으려는 최후의 시도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죽음을 위한 시도가 아니다. 독성이 가득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 놓인 세포들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질식하여 생명을 잃고 만다. 항생제의 공격을 받은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많은 세포들이 넘쳐나는 독성 물질에 굴복하여 죽지만 그중 일부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한다. 이 세포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 실패하면 결국 자신들도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가 암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성공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암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면역체계가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암이 몸을 죽이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말은 생명의 핵심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말이다. 그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몸의 마지막 시도가 암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합당하다. 위장관에 가득 찬 노폐물들과 쓸개관, 결합조직, 혈관 및 림프관에 쌓인 해로운 물질들을 모두 제거하면 암세포는 사멸하거나 잘못된 유전적 설계를
되돌리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너무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암세포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다.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혐기성 세포들과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세포들은 간단히 사멸될 것이다. 간과 쓸개에 있는 담석들과 기타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소화 효소의 생산량이 늘어난다.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청소 작업을 통해 우리 몸의 폐색이 완화되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런 강력한 효소들이 세포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세포들이나 종양 덩어리들은 빠르게 중화되고 제거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에 생긴 암을 치유한다. 어떤 이들은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별다른 의학적 치료 없이 저절로 치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일주일 동안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거나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한바탕 감기를 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종양 조직도 포함된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 센터의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환자들을 감기에 걸리게 함으로써, 즉 종양에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매우 가능성 있는 치료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감기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환자들은 몸의 자발적 회복 메커니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과 함께 암이 저절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전립선 암과 위험한 치료. 한 연구는 대부분의 전립선 암이 느리게 성장하고 남성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거나 전립선 암 발병의 위험이 있는 남성의 4분의 3 이상이 공격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치료의 상당수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다. 따라서 이 상태는 지켜보면서 악화되는 경우에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게다가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암의 위험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 PAS 검사는 많은 다른 요인들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의사들의 전립선 염의 표식인 PSA의 수치를 측정하여 전립선 암 검사를 한다. 그 후 많은 환자들이 암 발병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종 전립선 생체 검사, 환자의 병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약간 잘라내 눈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침습적 검사와 치료법은 병원에서 점점 더 자주 발견되는 위험한 슈퍼버그는 말할 것도 없고
환자들을 이후에 감염이나 합병증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이런 질환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될 것인데 대부분의 암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들은 많다. 1992년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초기에 전립선 암이 발견되었지만 아무런 의학적 치료도 받지 않은 223명의 남성들 중 19명만 진단을 받은 후 10년 안에 사망했다. 유럽에 사는 남성들 중 3명의 1명꼴로 전립선 암이 발병하지만 그들은 1%만 사망하는 것을 보면 암을 꼭 치료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졌듯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던 남성들의 생존율이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들의 생존율보다 높았다.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에서는 직경 4분의 1인치짜리 파이프를 요도를 통해 방광 바로 아랫부분까지 끼워 넣은 뒤 뜨겁게 달군 철사를 이용해 전립선을 지진다. 안전한 수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 수술을 받고 1년 뒤 41%의 남성이 만성적인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했고 88%의 남성이 성기능 장애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전립선 암 조기 검진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PAS 검사를 받은 남성들의 사망 위험이 검진 받지 않은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의학저널의 최근 논평에서는 PSA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현재 PSA 검사에 관하여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것이 해롭다는 것이다. PSA 검사에서 높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립선 생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출혈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매우 고통스러운 검사 방법이다.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검사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98,000명이 PSA 검사를 포함한 검진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PSA 검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기로 악명 높다는 이름이다. 2003년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마케팅 암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팀은 PSA에서 생체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양성 반응을 보인 남성들 중 절반이 그 뒤에 이어진 검사에서는 비정상 범위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킨슨 암센터의 의사들은 PSA 검사의 오진율이 40%를 넘는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PSA 검사의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노년들 중 15%가 전립선 암에 걸렸고 그중 일부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PSA 검사보다 더 많은 믿을 만한 검사 방법이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MMMAS 검사는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75%의 정확도로 검진이 가능하다. 어떤 종류의 암이든 몸속에 있으면 AMSA 수치가 높아지므로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해 몇 개월 안에 암의 존재 유무를 알아낼 수 있다.